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딸과 며느리, 두 여자의 전쟁.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엌 쌀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죠. 설 명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나갔습니다.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딸 지혜와 며느리 수진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지혜 왔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고생이 많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걸 보면서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죠. 그런데 며느리 수진이 큰 쇼핑백을 들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명절이라 과일이랑 한우 조금 준비했어요. 드시라고요. 그 순간 입에서 나올 뻔했던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이런 건 안 사와도 되는데, 돈 아까운데, 라고 할 뻔했지만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래요. 거기 놓고 들어가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제 목소리.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딸이 있는 거실로 향하고 있었죠. 뭐가 문제야?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부엌에서 명절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그럼 파전부터 해봐요. 며느리가 반죽을 뜨고 있는데 딸 지혜가 머리를 풀어헤치며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피곤한데 조금만 쉬다가 도와줄게. 그래. 우리 딸 쉬어. 명절에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었지? 똑같은 상황. 며느리도 차 타고 왔는데 며느리는 부엌에서 일하고 딸은 소파에 누워 있는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며느리는 원래 시댁일을 도와야 하는 거고 딸은 친정에 온 거니까 편하게 쉬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짧고 건조한 대답. 그런데 딸이 같은 말을 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엄마, 진짜 이 갈비찜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에이, 뭘.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엄마가 행복하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딸의 그릇에 고기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춘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본 척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미끄러져 접시 하나가 싱크대에 떨어졌죠. 아, 죄송해요, 어머님. 다행히 깨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조심 좀 하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딸 지혜가 와인잔을 떨어뜨려 박살을 냈을 때는 괜찮아. 다칠 뻔했네. 엄마가 치울게. 넌 비켜 있어. 황급히 딸을 챙기며 걱정하는 제 모습. 그 순간 부엌 한쪽에 서 있던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 체념? 아니면 깊은 상처? 가슴 한쪽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당연히 다르지 않나? 그런데 왜 자꾸 가슴 한구석이 불편한 걸까요? 명절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며느리가 가져온 과일 선물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이런 건 안 사와도 되는데 라고 했던 그 말이 갑자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때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는 빈손으로 와도 괜찮다며
환하게 웃었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쌀동 옆에 놓인 낡은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었나?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며느리 수진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머리가 아파서요. 그래요. 약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머리 아프다는데 뭐, 약 먹었으면 됐지.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냥 아침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며느리가 원래 좀 약한 편이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온몸이 다 아파. 뭐? 감기라고? 어머, 우리 딸,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약사 가지고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외투를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며느리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침에 머리 아프다던 며느리. 그런데 제 손은 이미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죠. 딸이 기다리고 있어. 감기는 초기에 잡아야 해. 며느리는 약 먹었다고 했잖아.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죽을 끓여주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고마워, 엄마. 에이, 뭘.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딸 집에서 저녁까지 보냈죠. 집으로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거실불도 꺼져 있었죠. 며느리 방 쪽을 보니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흑.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죠. 엄마, 나도 아픈데.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 며느리의 목소리,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나는 아무도 안 챙겨주는 거야? 나도 누군가의 딸인데.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으려다가 결국 잡지 못했죠. 뒷걸음질 쳐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딸인데. 며느리의 그 말이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수진이도 누군가의 딸이지. 수진이 엄마도 분명 딸을 아끼고 사랑했을 텐데. 그 딸을 시집 보내면서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했을 텐데. 그런데 나는 뭘 한 거지? 딸이 감기 걸렸다는 전화 한 통에 달려가면서 정작 제 눈앞에서 아파하던 며느리는 방치했습니다. 약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쉽게 넘겨버렸죠. 만약 우리 딸 지혜가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아프다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한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남의 딸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이런 내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벽 너머로, 아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죠. 눈두덩이 붓기도 했고요. 엄마가 다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몸은 좀 어때? 짧은 대답. 예전 같았으면 괜찮으면 됐네라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죠.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도 실망도 아무것도. 그냥 텅 빈 눈. 그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구나.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친딸은 당연히 더 사랑스럽고 며느리는 당연히 거리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아니, 잘못된 게 맞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투가, 표정이, 행동이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처럼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쌀독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쌀독 안을 들여다봤죠. 쌀이 절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저 쌀처럼 우리 집의 온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 손으로 그날 이후로 달라지려고 애썼습니다. 정말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오늘은 수진이한테 잘해주자. 딸처럼 대해주자.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일부러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침은 먹었어? 네, 어머님, 먹었어요. 잘 다녀와. 억지로라도 부드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죠.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찜질방에서 만난 친구 순자가 물었죠. 영수가 요새 며느리랑은 어때? 뭐해? 그저 그렇지. 며느리가 다 그렇지 뭐. 별 생각 없이 던진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 명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영수가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야. 네 딸이 시집 가면 어떻게 대우받길 바라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왕희 말이 맞아. 나도 요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며느리들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그 사람들도 부모 밑에서 귀하게 자란 딸들인데. 순자도 거들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귀하게 자란 딸들 맞습니다. 수진이도 분명 엄마 아빠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는 저한테 차갑게 대우받고 있었죠. 나도 요새 그 생각을 좀 했어. 근데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에이, 뭐가 어려워? 그냥 친딸한테 하듯이 대해주면 되지. 밥 먹었냐? 힘들지 않냐? 그런 거. 어렵지 않아.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렵지 않지. 그냥 딸한테 하듯이 하면 되는 거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딸처럼 대하자. 딸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며느리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회사에서 힘들지는 않았어? 네, 어머님.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죠.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네. 괜찮았어요. 그래, 그럼 됐다. 어색하게 웃으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했다? 딸한테 하듯이 물어봤어.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딸 지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친정 갈게. 답해줘. 그래.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해줄게. 갈비찜, 엄마표 갈비찜 먹고 싶어. 알았어.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할게.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다 해놓을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한테는 힘들지 않았냐고 짧게 물어본 게 전부였는데 딸한테는 전화 한 통에도 이렇게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또 다음 날 약속대로 아침부터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뭐 만드세요? 냄새 좋은데요? 갈비찜. 지혜가 온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언니 좋아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씁쓸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콕 찔렸죠. 나도 수진이 좋아하는 거 해준 적이 있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수진아, 너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저요? 응. 네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아,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다 잘 먹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마치 그런 질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특별히 좋아하는 거. 김치찌개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가 제일 좋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김치찌개 끓여줄게. 네? 정말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죠. 내일 끓여놓을 테니까 저녁에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간 뒤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죠. 고작 김치찌개 한 번 끓여준다는 말에 저렇게 고마워하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나는 며느리한테 뭘 해준 게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딸이 왔습니다. 엄마, 갈비찜 냄새 대박. 그래, 우리 딸 어서 와서 먹어. 환하게 웃으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딸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엄마, 역시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에이, 뭘. 더 먹어, 더 먹어. 그렇게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는 제 입꼬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김치찌개 끓여준다고 했지. 며느리와의 약속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또 갈게. 갈비찜 남은 거 있지? 그거 좀 싸줘. 남편이랑 먹으려고. 그래. 엄마가 싸줄게. 전화를 끊고 손에 든 김치를 내려다봤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일 딸이 온다고? 그럼 김치찌개를 끓이면 딸도 먹을 텐데. 아니지. 딸은 갈비찜 싸가려고 오는 거니까 김치찌개는 안 먹을 거야. 그럼 수진이만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왜인지 모르게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딸도 오는데 갈비찜 데워주는 게 낫겠지. 김치찌개는 모레 끓여주면 되잖아.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며느리와의 약속을 뒤로 미루고 딸을 먼저 챙기는 거구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변하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몸이 말을 안 듣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 부엌으로 왔습니다.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수진아, 미안한데
오늘 지혜가 또 온대. 갈비찜 남은 거 싸가려고. 그래서 김치찌개는 내일 끓여줄게.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일은 꼭. 아니에요. 됐어요.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등이 축 처져 있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또 이렇게 됐구나. 또 며느리를 뒤로 밀었구나.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와서 갈비찜을 싸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딸이 집에 돌아간 지 1시간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랑 엄청 싸웠어. 진짜 이혼할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남편이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거야. 미쳤지? 나보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짐 싸서 친정으로 갈게. 엄마, 문 열어놔. 그래. 어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딸이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시어머니 모시고 살라는 게 말이 돼? 어머, 우리 딸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미친 거야. 자기 엄마가 외롭다고 같이 살면 좋겠다고. 말도 안 되잖아. 그래. 우리 딸 말이 맞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당연하다는 듯 딸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언니? 수진아, 지혜가 남편이랑 싸워서 집에 왔어. 아, 무슨 일이세요, 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너 지금 내 남편 편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야, 너랑 나랑 상황이 달라. 너는 애초에 시댁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언니, 그건 아니고. 시집 온 여자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나한테도 참으라고 하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수진아, 지금 네 언니가 힘들어 하는데 왜 사위 편을 들어?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지혜 말이 맞아.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역시 엄마가 날 제일 잘 알아. 그럼 엄마가 누구 편이겠어? 당연히 우리 딸 편이지. 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방금 제가 며느리한테 한 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며느리고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안다고라니. 수진이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지혜한테 조언을 한 거였는데 나는 딸 편만 들었습니다. 무조건. 밤이 깊었습니다. 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방 불이 꺼져 있었죠. 잠을 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싱크대에 비친 제 얼굴. 어둡고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변하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나타나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아니, 물거품보다 더 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상처 입혔으니까요. 며느리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그런데 나는 그걸 짓밟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쌀독을 받습니다. 낡은 쌀독 안에 쌀이 또 줄어 있었습니다. 저 쌀처럼 이 집의 온기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아침 뭐 먹어? 지금 해줄게.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아침 먹었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걸. 딸한테는 매일 물어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굳어버린 습관을 깰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친정에 머물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외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최소한으로만 했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청소를 하다가 며느리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닫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방 안쪽 책상 위에 뭔가가 펼쳐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노트 같은 거였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방 안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책상 앞에 섰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 며느리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그 글자들을 따라갔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도 어머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지혜 언니 때문에 안 하셨다. 나는 평생 이 집의 딸이 될 수 없는 걸까? 언니는 빈손으로 와도 환영받는데 나는 선물을 가져가도 냉대받는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읽어서는 안 되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친정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하셨는데. 엄마는 내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나한테 한 번도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오늘 언니가 시어머니 모시는 걸 싫다고 했을 때 나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했을 뿐인데 어머님은 내 말을 짓밟으셨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타인일 뿐이구나.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올까봐. 마지막 페이지. 오늘 날짜였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민수 오빠한테 말해야겠다. 나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어머님이 무서운 게 아니다.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나았다. 가장 무서운 건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다. 나는 여기 없는 사람처럼 공기처럼 취급받고 있다.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투명인간.
공기, 타인, 며느리의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과거가 40년 전 시집살이 하던 그때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며느리, 주제에 건방지게 말이 많아. 친정엄마가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야. 우리 딸은 안 그러는데 며느리는 왜 이렇게 못나?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들. 그때의 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딸인데 왜 나만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똑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일기장에 쓴 그 감정들이 제가 40년 전에 느꼈던 그 고통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남의 소중한 딸한테 온몸이 떨렸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한 겁니다.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일기장을 주워서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제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을 테니까.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저를 걱정해 주다니.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어머님. 무슨?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지.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나도 시집살이 할 때 너처럼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왜 똑같은 짓을 했을까? 며느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죠.